가지 마요. 오늘은 날 가져도 돼. 그녀의 젖은 손이 제 넥타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중심을 잃은 저는 그대로 그녀의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비에 젖어 살갗에 달라붙은 얇은 실크 블라우스, 그 너머로 비치는 하얀 속살과 봉긋하게 솟아오른 가슴, 풀려버린 머리카락과 아름다운 목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뜨거운 두 팔이 제 목을 감아왔습니다. 제 아래 중심부에 그녀의 중심부가 밀착이 되고 그녀의 다리가 제 허리를 휘감아 왔습니다. 미치도록 넣고 싶었습니다. 이 여자의 입술을 삼키고 부드러운 가슴을 거칠게 입에 담고 싶은 본능이 제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홍철규, 올해로 60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날 밤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때는 대기업 상무 명함 달고 기사 딸린 차를 타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퇴직하고 사업한다고 퇴직금 날리고 아내마저 병으로 먼저 보내고 나니 남은 건 빚과 늙은 몸뚱이 뿐이더군요. 자존심 다 버리고 시작한 일이 수행기사였습니다. 제가 모시는 분은 투자회사 대표 김세아, 48. 저와는 띠동갑인 그녀는 업계에서 철의 여인이라 불립니다. 빈틈없고 차갑고 사람을 믿지 않는 여자. 하지만 저는 압니다. 룸미러로 훔쳐본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외로운지를요. 창밖을 보며 한숨 쉬고 불면증 약을 털어넣는 그녀를 볼 때면 주제넘게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곤 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왔습니다. 중요한 계약건으로 경쟁사 대표들과의 회식이 있던 날이었죠. 그들은 여자인 세아 대표를 깎아내리며 억지로 술을 권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그녀는 지지 않고 그 독한 술을 다 받아 마셨고요. 밤 11시 회식이 끝나고 나온 그녀는 이미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홍 기사님, 집으로. 뒷좌석에 쓰러지듯 탄 그녀를 태우고 빗길을 뚫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그녀는 과음으로 괴로운 듯 셔츠 단추를 뜯어내듯 풀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지만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도착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더군요. 어쩔 수 없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훅 끼쳐오는 술 냄새와 향수 냄새. 그녀를 업어야 했습니다. 등에 닿는 그녀의 가슴, 제 목덜미에 닿는 뜨거운 숨결. 60 먹은 노인의 심장이 20대 청년처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해라, 홍철규. 넌 기사다. 넌 그림자다. 수백 번 되뇌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침실까지 가는 그 짧은 거리가 왜 그리도 멀게 느껴지던지요. 킹사이즈 침대에 그녀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신발을 벗겨주고 이불만 덮어주고 나오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번쩍 천둥이 치면서 그녀가 소스라치게 놀라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낚아채 당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침대 위에서 엉켜버렸습니다. 다시 처음의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녀의 몽롱한 눈동자가 바로 제 코앞에 있었습니다. 반쯤 풀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손길이었지만 닿은 곳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가지마. 그 한마디가 제 이성의 빗장을 부수려 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초대였습니다. 그녀는 외로웠던 겁니다. 누군가의 온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사무치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외로웠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5년. 여자라는 존재를 잊고 살았던 제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개를 조금만 숙이면 닿을 거리. 그녀의 쇄골, 빗물에 젖어 투명하게 비치는 속옷. 딱 한 번만. 이 여자가 원하잖아. 술 취해서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 오늘 밤만 남자가 되어보면 안 될까? 악마 같은 유혹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제 손이 저도 모르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침대 협탁 위에 놓인 그녀의 가족 사진이 아니라 수면제 통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지 못해 약을 먹어야 하는 가여운 여자. 술에 취해 외로움에 취해 눈앞에 있는 늙은 기사를 남자로 착각하고 매달리는 이 여자를 내가 범한다면 내일 아침 그녀가 깨어났을 때 느낄 그 멸시와 자괴감은 어쩔 것인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그 고통으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목을 감은 그녀의 팔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풀었습니다. 대표님, 주무세요. 제가 밖에 있겠습니다. 그녀는 아쉬운 듯 칭얼거렸지만 저는 도망치듯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올려 덮어주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닫듯이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침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넓은 거실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침실 문을 바라보며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깨서 물을 찾을까봐 혹은 제가 다시 저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은 미친 마음이 들까봐 창밖의 빗소리는 거세지고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잘했다, 홍철규. 잘 참았다. 하지만 손끝에 남아있는 그녀의 체온이 코끝에 맴도는 장미 향기가 저를 고문했습니다. 내가 남자가 맞긴 한 건가? 아니면 겁쟁이인가? 그렇게 폭풍 우치는 밤 60살의 수행기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6시 소파에서 쪽잠을 잔 탓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60의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봅니다. 제일 먼저 시선이 향한 곳은 굳게 닫힌 안방 문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밤새 저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저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아침 저는 그녀를 볼 면목이 생겼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구겨진 셔츠를 펴고 밤새 풀어헤치고 싶었던 넥타이를 다시 목 끝까지 단단히 조여맸습니다. 이 넥타이는 제게 개 목걸이가 아닙니다. 제 욕망을 묶어두고 수행기사 홍철규로서의 선을 지키게 해주는 갑옷입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생수 몇 병과 말라 비틀어진 과일뿐이더군요. 화려한 펜트하우스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장고. 그녀의 텅 빈 위장 같아서 마음이 쓰였습니다. 다행히 찬장 구석에서 마른 황태포와 콩나물을 찾아냈습니다. 탁, 탁, 탁. 조용한 집안에 파 써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참기름에 황태를 달달 볶다가 물을 붓고 콩나물을 듬뿍 넣어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구수한 냄새가 차가운 거실을 채우기 시작했죠. 이 냄새가 그녀의 쓰린 속뿐만 아니라 어젯밤의 그 부끄러운 기억까지 덮어주길 바랐습니다. 오전 7시 30분. 드디어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화장이 번진 창백한 얼굴. 그녀는 거실에 서 있는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옷차림을 확인하더군요.
어젯밤 제가 덮어준 이불을 몸에 감은 채였습니다. 홍 기사님? 갈라진 목소리, 당황함이 역력한 눈동자.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난밤의 기억 파편들이 맞춰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본인이 제 넥타이를 잡아당겼던 것, 제 품에 안겨가지 말라고 애원했던 것.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타올랐습니다. 수치심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눈빛을 저는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배려니까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평소와 다름없는 무미건조한 톤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대표님? 어젯밤에 많이 취하셔서 모셔다 드렸습니다. 댁에 상주 도우미가 안 계셔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제가 거실에서 대기했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완벽한 알리바이. 당신이 유혹했다는 사실을 싹 지워버린 철저한 업무 보고였습니다. 그녀는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이 남자가 어디까지 기억하나, 혹시 내가 추태를 부린 걸 알면서 비웃고 있지는 않나? 하지만 제 표정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제가 실수는 안 했나요? 네. 차에서 내리시자마자 바로 주무셨습니다. 그녀를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제야 그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르르 풀리는 긴장감. 그때 제가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속이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주제넘게 부엌 좀 썼습니다. 황태 해장국입니다. 드시고 출근 준비하시죠. 그녀가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 한 그릇. 정갈하게 놓인 수저. 그녀는 잠시 멍하니 그 밥상을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자리를 피해주려 했습니다. 홍 기사님도 같이 드시죠. 아닙니다. 저는 대기하겠습니다. 혼자 먹기 싫어서 그래요. 앉으세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니.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맞은편 가장 먼 끝자리에 엉덩이만 살짝 걸치고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녀의 미간이 펴졌습니다. 따뜻하네요.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집에서 끓인 국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국을 먹는데 긴 머리카락이 자꾸만 국그릇에 닿으려 했습니다. 평소라면 머리끈으로 질끈 묶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정신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놓여있던 제 손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안방에 들어가서 머리끈을 찾아올 수는 없었으니까요.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수건으로 그녀의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모아 살짝 묶어주었습니다. 제 거친 손가락 끝이 그녀의 목덜미에 아주 살짝 스쳤습니다. 그녀의 몸이 흠칫하고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제 입술이 닿을 뻔했던 바로 그 목덜미입니다. 찌릿한 전류가 제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매듭을 지어주고 물러났습니다. 편하게 드십시오. 그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제 손수건으로 묶인 머리카락, 그리고 등 뒤에서 느껴졌던 제 체온. 그녀의 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국그릇을 비울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밥상 위에서 단순히 해장국만 오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식사를 마치고 그녀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완벽한 CEO 김세아로 돌아왔더군요. 단정한 정장,
그리고 목에는 화려한 실크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마치 저의 넥타이처럼 그녀도 스카프로 자신을 무장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 스카프 아래 여린 목덜미를 제가 만졌다는 사실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남았습니다. 지하 주차장 뒷좌석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녀가 타려다 말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소의 날선 눈빛이 아닌 조금은 흔들리는 물기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홍 기사님, 네, 대표님.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 고마워요. 고맙다라는 말 속에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를 지켜줘서, 내 추태를 덮어줘서, 그리고 따뜻한 밥을 지어줘서. 그녀는 황급히 차에 탔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습관처럼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뒷좌석에 그녀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카프를 만지작거리면서요. 그런데 창문에 비친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했던가요? 폭풍우가 지나간 뒤 우리는 공범이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비밀을 공유한 사이.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롭고 달콤한 아침이 곧 닥쳐올 거대한 시련의 전주곡이었다는 것을요. 핸들을 잡은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늘따라 차가 유난히 부드럽게 나갑니다. 마치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홍철규 씨, 지금 즉시 감사실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오후 2시, 점심 식사 후 대표님을 모시러 가려던 제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리는 법이 없을까요? 오늘 아침 그녀와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황태 해장국의 온기가 아직 제 위장에 남아있는데 세상은 제게 그 행복조차 과분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 2층, 빛조차 잘 들지 않는 감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낯선 남자 셋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평소 세아 대표님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최 전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홍 기사, 아니 홍철규 씨. 운전대 잡기 전에는 꽤 잘 나가던 분이라 들었는데 늙어서 추하게 이게 뭡니까? 최 전무가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제 통장 거래 내역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윗줄. 입금 5천만 원 발신인 주식회사 에스테크. 김세아 대표님이 목숨 걸고 준비하던 입찰 경쟁사였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5천만 원? 제 통장에 이런 거금이 들어왔다니요. 이게 뭡니까? 전 모르는 돈입니다. 모른다? 김세아 대표의 동선, 미팅 내용, 입찰가 정보. 에스테크에 팔아넘긴 대가치고는 좀 짜다 싶긴 해. 빚이 많으시다면서? 급전이 필요했나? 감사팀장이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누군가 제 계좌를 이용해 함정을 판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소리쳤습니다. 함정입니다. 저는 맹세코 대표님을 배신한 적 없습니다. 제 휴대폰, 블랙박스 다 확인해 보십시오. 어차피 다 지웠겠지. 증거는 이 통장 내역 하나로 충분해. 지금 네 사람 데리고 뭐하는 짓들이에요. 김세아 대표님이었습니다. 상기된 얼굴로 감사실로 뛰어들어온 그녀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마치 어미 사자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녀의 등은 작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커 보였습니다. 최 전무님, 절 공격하고 싶은 거면 직접 하세요. 힘없는 기사님 괴롭히지 말고. 김 대표?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야. 이 양반이 자네 뒤통수를 쳤어. 에스테크에서 돈 받은 내역이 여기 딱 있는데도 감쌀 텐가. 최 전무가 흔드는 통장 사본을 본 세아 대표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아니죠? 기사님 아니라고 말해줘요.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 대표님, 제가 안 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믿어요. 홍 기사님은 그럴 뿐 아니에요. 경찰에 정식 수사 요청하죠. 계좌 추적하면 누가 입금했는지, 누가 사주했는지 다 나올 겁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 전무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경찰 불러. 경찰이 오면 이 양반 계좌만 털까? 김 대표가 밤마다 이 양반을 펜트하우스로 불러들였다는 제보도 있던데 수행기사가 왜 밤늦게까지 대표 집 침실을 들락거렸을까? 경찰 조사받고 언론에 김세아 대표의 은밀한 사생활 기사 한 줄만 나면 이번 M&A 투자는 물 건너가는 거 알지? 순간 세아 대표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의 심장도 멈췄습니다. 놈들은 처음부터 저를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미끼로 세아 대표님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고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어젯밤의 그 일, 비에 젖어 부축하고 들어갔던 그 일이 그들의 입을 거치면 더러운 추문으로 둔갑할 것입니다. 제가 결백을 증명하려 발버둥 칠수록 진흙탕 싸움은 길어질 것이고 그녀는 피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백미러로 훔쳐보았던 그녀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회사를 고작 늙은 운전기사 하나 때문에 망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살면 그녀가 죽습니다. 제가 죽으면 그녀는 삽니다.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홍철규 인생 60년. 비록 가진 건 없어도 비굴하게 살진 않았는데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비굴하고 가장 슬픈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세아 대표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녀의 눈을 피했습니다. 차마 그 맑은 눈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최대한 탐욕스럽게, 최대한 비열하게 보여야 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협박하는 바람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죠? 홍 기사님, 왜 그래요? 누가 시켰어요? 그녀가 제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해달라는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게 접니다, 대표님. 사람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저 같은 늙은이가 돈 앞에서 무슨 의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매일 아침 제게 건네주었던 저를 필요로 했던 그 증표,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해고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이미 다 써버려서 못 돌려드립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최 전무가 껄껄거리며 웃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김 대표, 이제 상황 파악이 되나? 세아 대표님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배신감, 충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스러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놈이 되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저는 도망치듯 감사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그녀가 무언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들으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질까봐 회사를 빠져나와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제 마음에는 다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행기사 홍철규. 오늘부로 저는 다시 실직자, 아니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당신이 무사하다면, 당신의 명예가 지켜졌다면, 이 못난 그림자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부디 저 같은 놈은 잊고 더 높이 날아오르십시오. 제가 회사를 그만둔 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세아 대표님은 며칠째 출근도 제대로 못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불면증이 도졌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해선 안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 시각 김세아 대표님은 지하 주차장에 홀로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제가 쫓겨나듯 두고 나온 그 차, 뒷좌석이 아닌 운전석에 말입니다. 새로 온 수행기사가 있었지만 하루 만에 잘났다고 하더군요. 운전이 거칠어서 멀미가 난다. 말이 너무 많다. 핑계였겠죠. 그냥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제 손때가 묻어있는 그 가죽 핸들을요. 그러다 조수석 글러브 박스를 열었습니다. 아마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이라도 찾으려 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온 건 약통이 아니라 낡고 투박한 검은색 수첩 하나였습니다. 제 운행 일지였습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공식 일지가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적어두었던 메모장. 황급히 나오느라 미처 챙기지 못하고 그 안에 두고 내린 것이었죠.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제 못난 글씨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3월 5일. 맑음. 대표님 생신이다. 미역국은 드셨을까? 아침에 보니 표정이 어둡다. 차 안온도를 23도로 맞췄다. 추위를 많이 타시니까. 4월 12일. 비. 경쟁 입찰에서 떨어지셨다. 차 안에서 우시는데 모른 척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마음껏 우시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저녁에 죽이라도 사다 놓아야겠다. 속 버리실라. 5월 20일. 흐림. 불면증이 심해지신 것 같다. 차에서 쪽잠 주무실 때 깨지 않으시도록 방지턱을 조심해야겠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독한 여자로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그저 안쓰러운 사람이다. 부디 오늘 밤은 편안하시길. 그녀가 수첩을 넘기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단순한 운행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년 365일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에서 그녀만을 걱정했던 한 남자의 짝사랑 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그날, 제가 에스테크에서 돈을 받았다고 조작된 날짜의 기록을 그녀가 발견했습니다. 6월 15일. 맑음. 최 전무가 대표님을 음해하려는 낌새가 보인다. 오늘도 대표님께 험한 소리를 하길래 홧김에 최 전무 차바퀴에 몰래 구멍을 낼까 하다가 참았다. 내가 감옥 가면 우리 대표님은 누가 지키나. 내가 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이 험한 곳에서 그녀를 지킬 방패가 되어야 한다. 수첩 위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물이었습니다. 돈 5천만 원에 정보를 팔았다던 그날 저는 일기장에 그녀를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감사실에서 제가 왜 거짓 자백을 했는지, 왜 그토록 모진 말로 그녀를 밀어내고 제 발로 걸어나갔는지. 바보. 그녀가 수첩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텅 빈 지하 주차장에
그녀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홍 기사님,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왜 그랬어요, 왜?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제가 스스로 오물을 뒤집어 썼다는 것을, 돈 때문에 배신한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명예를 버렸다는 것을요. 다시 편의점 앞.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소주 한 병을 다 비워가고 있었습니다. 알딸딸하게 취기가 오르니 용기가 나더군요. 아니, 객기였을까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대표님, 저장된 이름 세 글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 싶은 충동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전화를 걸면, 목소리를 들으면,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해버릴 것 같아서 그때였습니다. 제 손 안에 휴대폰이 징하고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김세아 대표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닌가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녀였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받으면 안 된다는 이성과 받고 싶다는 본능이 싸우는 사이 진동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제발 전화 좀 받아요. 나 다 알았어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다 알았다니. 설마 그 수첩을 본 걸까요? 저는 당황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멀리서 빗줄기를 뚫고 낯익은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제가 수백 번 닦고 관리했던 그 차, 그녀의 차가 편의점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라이트가 제 눈을 멀게 할 듯이 비쳤습니다. 끽, 거친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춰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비틀거리며 그녀가 내렸습니다. 하이힐도 신지 않은 슬리퍼 차림의 맨발,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물 자국이 가득한 그녀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홍철규 씨. 그녀가 처음으로 저를 기사님이 아닌 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처절해서 저는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편의점 조명 아래 초라한 점퍼 차림의 저와 가장 비싼 차에서 내린 가장 슬픈 얼굴의 그녀. 우리는 그렇게 다시 마주 섰습니다. 이 바보야. 멍청이. 왜 말을 안 해? 왜 혼자 뒤집어 쓰냐고. 편의점 앞 그녀의 작은 주먹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손이 다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녀는 제 낡은 점퍼를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슬리퍼 차림의 맨발이 빗물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발 시리십니다. 일단 차에. 시끄러워요. 당신이 지금 내 발 걱정할 때야? 그녀가 눈물을 훔치며 매섭게 저를 노려봤습니다. 방금까지 울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타요. 이번엔 내가 운전하니까. 그녀는 마치 카레이서처럼 차를 몰았습니다. 빗길을 뚫고 달리는 속도의 바늘이 무섭게 올라갔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꽉 쥔 그녀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 옆모습이 너무나 단단해 보였으니까요. 조수석에 앉아 그녀를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늘 백미러로만 훔쳐보던 얼굴.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눈가의 잔주름조차 아름답더군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회사요. 이사회 소집했어요. 지금 이 밤에요? 네 사람 건드린 데가 톡톡히 치르게 해줘야죠. 네 사람.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에 박혀 빠지질 않았습니다. 60살 먹은 늙은이가 48살 먹은 여자에게 보호받는다는 게 부끄러워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좋았습니다. 밤 12시 회사 대회의실. 긴급 연락을 받고 달려온 임원들이 투덜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최 전무가 다리를 꼬고 앉아 하품을 하고 있었죠. 아니, 김 대표. 자다가 이게 무슨 행패야? 그깟 운전기사 하나 자른 게 뭐 대수라고 이사회를. 그녀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꾀죄죄한 점퍼 차림의 저를 보자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전무가 비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쫓겨난 도둑놈을 다시 데려와? 김 대표 제정신이야? 그녀는 대답 대신 서류 뭉치 하나를 테이블 위에 집어던졌습니다. 팍 하는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최창수 전무. 에스테크에서 받은 뒷돈 3억 차명 계좌로 세탁해서 강남 룸살롱 마담명의 통장에 꽂았더군요. 최 전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리고 여기 홍철규 기사님 통장에 5천만 원 입금하라고 지시한 대포폰 녹취록. 설마 내가 이 정도 조사도 안 하고 왔을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습니다. 철의 여인이 돌아온 겁니다. 그녀가 리모컨을 눌러 대형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최 전무가 에스테크 임원과 미래하는 사진, 제 계좌를 조작한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당신들이 횡령하고 뒷돈 챙길 때 이 사람은 묵묵히 운전대만 잡았어. 그런데 감히 누굴 도둑 취급해? 당신들 전부 합친 것보다 이 사람 인격이 더 고귀해. 그녀의 사자 후에 임원들은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최 전무는 변명을 하려 했지만 그녀는 말을 잘랐습니다. 당장 내 회사에서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최 전무가 비틀거리며 끌려나갔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그리고 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주제 파악 못하는 늙은이로 보는 시선들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제 낡고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요. 그리고 정정할 게 있어요. 홍철규 씨는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닙니다. 그녀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고 제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이자 제 사람입니다. 앞으로 홍철규 씨에게 함부로 대하는 건 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기어들어가는 대답들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맞잡은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를 느낄 뿐이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던 제 초라한 인생이 그녀의 손길 한 번에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춥지 않았습니다. 로비 입구에서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잡고 있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녀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늦게 알아서. 아닙니다. 대표님, 저 같은 놈이 뭐라고. 홍 기사님. 그녀가 제 말을 끊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이제 운전대 잡지 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시 해고인가? 제 표정이 굳어지자 그녀가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운전은 기사 채용해서 시키면 돼요. 당신은 이제 내 옆에 앉아요. 뒤에서 내 등만 보지 말고 백미러로 훔쳐보지 말고 내 옆에서 나랑 같이 가요.
그래 줄 수 있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고용계약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하자는 투박하지만 가장 진실한 프로포즈였습니다. 60살. 사랑 따위는 이미 말라비틀어진 낙엽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다시 새파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세아 씨, 처음으로 불러보는 그녀의 이름. 빗소리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폭죽처럼 들렸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연인이 된 첫 주말. 그녀가 대뜸 내민 건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이었습니다. 평생 공부하느라, 회사 키우느라, 교복 입고 데이트 한번 못 해본 게 한이라고 하더군요. 홍철규 씨, 나 오늘 하루만 18살 여고생 시켜줘요. 당신은 내 남자친구하고 그렇게 끌려온 놀이공원. 사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놀이기구가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60대 노인과 아직 젊고 아름다운 40대 여성. 남들은 우리를 보며 뭐라고 수군거릴까요? 돈 많은 사모님이 늙은 제비 하나 키우나 봐. 아빠랑 딸인가? 에이, 분위기가 묘한데? 지나가며 힐끔거리는 시선들이 비수처럼 제 자존감을 찔렀습니다. 쇼윈도에 비친 우리 모습은 너무나 이질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빛나는데 저는 저무는 해처럼 초라해 보였으니까요. 회전목마 앞에서 줄을 서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 있던 젊은 커플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 아저씨 봐. 능력 좋네. 여자가 훨씬 아까운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슬그머니 놓으려 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린 걸까? 그녀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건 아닐까?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의 그 유리벽이 사실은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이었던 건 아닐까? 그때였습니다. 제 손이 빠져나가기도 전에 그녀가 제 손을 더 강하게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박힐 정도로 세게. 홍철규 씨.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니 그녀는 제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또 도망가려고 했죠? 사람들 눈치 보고 나이 차이 계산하고 혼자 초라해하고 그랬죠? 그녀는 제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나는요, 사람들이 당신을 쳐다보는 게 당신이 늙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근사해서라고 생각해요. 세아 씨, 내 눈에는 당신 주름 하나 안 보여요. 나 지켜주던 그 넓은 등, 따뜻한 손, 우직한 마음. 그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당신도 내 눈만 봐요. 백미러로 세상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내 눈만 보라고요. 그녀의 눈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사랑받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소음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만든 감옥이었구나. 이 여자는 이렇게 용감하게 직진하는데 나는 여전히 뒷걸음질만 치고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아니,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회전목마가 돌아가는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저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와!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환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잘 익은 사과처럼 붉어졌지만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번졌으니까요. 그날 밤,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고 나오는 길, 습관처럼 운전석 문을 열 뻔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아 끌어 조수석에 태우더군요.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예전엔 백미러를 통해 훔쳐보던 그녀의 얼굴이 이제는 고개만 돌리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중간에 가로막힌 유리벽도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철규 씨, 네. 이제 백미러는 보지 마요. 왜요? 지나간 길은 볼 필요 없잖아요. 우리한텐 앞으로 갈 길만 남았으니까. 앞 유리창만 보고 가요, 우리.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깍지를 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을에 찾아온 기적 같은 봄바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운전대는 놓지만 당신 마음으로 가는 길은 제가 평생 운전하겠습니다. 무사고로 아주 안전하게. 피식, 멘트가 너무 옛날식이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세대 화법으로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별빛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 60살의 다시 시작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